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었습니다. 알프스의 설원 위에서 각국 선수들이 메달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죠. 화려한 개막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대회 운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고 그 작은 문제들이 모여 큰 혼란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선수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조직위원회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엘레나 바실리. 국제 스포츠 운영 컨설턴트로 15년간 유럽 전역의 대형 이벤트를 자문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시스템을 보는 사람, 미담이 아닌 구조를 분석하는 전문가였죠. 그녀의 눈은 언제나 냉정했고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혼란의 한복판에서 유독 다르게 움직이는 팀이 있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그 팀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만의 세계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죠. 엘레나는 15년 경력 동안 수많은 나라의 선수단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똑같은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믿기 어려웠고 지금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대체 저 팀은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고 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2026년 2월 밀라노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간 선수의 금메달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은메달 표면에는 금이 가더니 조각이 떨어져 나갔고 리본을 연결하는 부분이 분리되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선수들이 평생을 바쳐 얻어낸 영광의 상징이 시상식이 끝나기도 전에 부서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직위원회는 급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조폐국이 수리에 착수했죠. 하지만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에서는 얼음 상태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충돌 사고가 잇따랐고 얼음이 무르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직위는 문제없다고 반박했지만 경기장 안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죠.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 바실리. 국제 스포츠 운영 컨설턴트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혼혈이죠. 밀라노에서 태어나 아테네에서 자랐고 유럽 전역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자문해왔습니다. 선수촌 관리부터 리스크 컨트롤까지 대회장 뒤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분석하는 게 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올림픽을 말할 때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눈물 흘리는 선수들, 국기를 휘날리며 환호하는 관중들,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저는 그 감동 뒤에 숨겨진 시스템을 봅니다. 개막식이 빛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우연은 없죠. 잘 돌아가는 대회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제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였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건 무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막 전부터 불안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불거졌고 인프라 공사는 지연됐으며 교통계획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알프스 지역의 강설량이 예년보다 적어 인공눈 제설 비용이 치솟았고 밀라노와 코르티나 두 도시 간의 조율도 쉽지 않았습니다. 롬바르디아, 베네토, 트렌토 자치주까지 행정 단위가 나뉘어 있으니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대회가 시작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각국 선수단의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운영이 불안정할수록 팀 자체의 시스템이 중요해지거든요. 외부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면 내부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 선수단은 역시 체계적이었고 노르웨이 선수단도 북유럽 특유의 효율성이 돋보였습니다. 미국 선수단은 규모가 압도적이었죠. 자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강한 건 알고 있었지만 쇼트트랙 외에는 압도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시간 준수가 완벽했습니다. 이동 동선이 정확했죠. 다른 팀들이 버스 배차 문제로 혼란을 겪을 때 한국 선수단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세 지역의 급식 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36명의 인력이 130명의 선수단에게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었죠. 발열 도시락까지 도입해서 영하의 날씨에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선수단 관계자가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밤낮으로 한식을 먹는다고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회 운영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저 팀은 저토록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적이 있다는 걸요. 8년 전이었습니다. 2018년 평창. 저는 당시 그 대회를 컨설팅 차원에서 관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가 크지 않았죠. 동아시아 국가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요? 인프라는 괜찮을까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대회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유럽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평창에서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그 조건에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2만 2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가 도입됐고 1218대의 드론이 밤하늘에서 오륜기를 그려냈죠. 기네스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한 번은 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면 그건 다른 겁니다. 저는 한국 선수단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시스템인지 문화인지 아니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무엇인지. 15년간 수많은 국가의 선수단을 분석해왔지만 한국처럼 조용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팀은 흔치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선수촌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한국 선수단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식당 개장 시간에 맞춰 느긋하게 나올 때 한국 선수들은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고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죠. 급식 지원센터에서 새벽부터 준비한 따뜻한 한식 도시락이 선수들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과 국, 단백질 보충을 위한 반찬들까지 빈틈없이 챙겨져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단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들에게 유럽식 식단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 선수단은 그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국의 음식을 자국의 방식으로 먹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밥을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음식은 몸의 리듬을 유지시켜주고 심리적 안정감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걸 한국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한국 선수단의 내부 브리핑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코치진과 선수들이 모여 앉아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격앙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차분했지만 집중도가 높아 보였죠. 정보 공유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회 기간 중 교통 문제는 늘 골칫거리입니다. 버스 배차가 늦어지거나 동선이 꼬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면 선수들의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한국 선수단은 그런 혼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인 이동 계획이 있는 것처럼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준비를 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체질화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노하우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8년 전 기억을 다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평창. 당시 저는 유럽의 시선으로 그 대회를 바라봤습니다. 동계 스포츠의 본고장은 유럽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아시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후 조건도 걱정이었습니다. 평창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야외 개막식을 연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저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개막식 당일
평창의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죠. 그런데 2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중 안내부터 통역, 의료 지원, 교통 안내까지 모든 분야에서 빈틈이 없었습니다. 혹한을 핑계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추우면 더 철저하게 준비하면 된다는 태도였죠. 그날 밤하늘에 1218대의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조종사가 컴퓨터 한 대로 그 모든 드론을 제어했습니다. 드론들은 정확한 대형을 이루며 밤하늘의 오륜기를 그려냈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과 조직력, 그리고 완벽한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도 평창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초고속 네트워크 덕분에 관중들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끊김없는 생중계가 가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5세대 이동통신은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국은 그걸 올림픽 무대에서 실제로 구현해낸 겁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조건을 탓하지 않는구나. 조건을 통제하는구나.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국에서 열린 대회니까 총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홈 어드밴티지라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밀라노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유럽 한복판이죠. 한국의 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 선수단은 평창에서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자신들만의 시스템 안에서. 한 번은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그건 실력입니다. 저는 평창의 기억을 다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8년 전 그 대회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철저히 유럽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계 스포츠의 역사는 유럽에서 시작됐고 전통도 노하우도 유럽이 가장 깊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아시아 국가가 동계 올림픽을 연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평창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태백 산맥을 넘어 한반도 동쪽을 휩쓸었고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일상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야외 개막식을 연다고 했을 때 유럽의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중들이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선수들 컨디션 관리는 가능하겠냐,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혹한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탓하는 대신 조건을 통제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개막식 당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의 기온은 영하 13도였습니다.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죠. 그런데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관중 안내, 통역 지원, 의료 서비스, 교통관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빈틈이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대충 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더 신속하게 움직였죠. 그날 밤 평창의 하늘에 1218대의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점등되더니 순식간에 대형을 이루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드론들은 정교한 움직임으로 서로 엇갈리며 위치를 잡았고 마침내 밤하늘에 거대한 오륜기를 그려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1218대의 드론을 단 한 명의 조종사가 컴퓨터 한 대로 제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계산과 완벽한 실행, 그리고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평창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올림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5세대 이동통신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올림픽 무대에서 실제로 구현해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초고속 네트워크가 깔렸고 관중들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경기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의 시점에서 경기를 보는 싱크뷰 기술, 정지된 화면을 여러 각도에서 돌려볼 수 있는 타임슬라이스 기술까지 그때까지 본 적 없는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밴드가 올림픽 최초로 도입된 것도 평창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성화 봉송에 참여한 것도, 인공지능 로봇이 경기장 안내를 맡은 것도 모두 평창에서 처음 시도된 일이었죠. 한국은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자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요. 기술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대규모 현장에서 실수 없이 구현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평창은 그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자국에서 열린 대회니까 당연히 총력을 기울였을 거라고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을 거라고요. 홈 어드밴티지, 특수한 상황,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밀라노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 한복판이죠. 홈 어드밴티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선수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창에서 보여줬던 그 조직력, 그 체계성, 그 흔들림 없는 움직임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1218대를 하늘에 띄우는 건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을 올림픽에 도입하는 것도 기술이죠. 하지만 그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작동시키는 건 기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준비의 문제이고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저는 15년간 유럽 전역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자문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 사례를 목격했죠.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실행 단계에서 무너졌습니다. 계획은 훌륭한데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산은 충분한데 조율이 안 돼서 엉망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쓰는 건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건 태도입니다. 평창에서 저는 그 태도를 목격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2만 2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불평 한마디 없이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관중을 안내하고 길을 알려주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했죠. 그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페셔널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 자원봉사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이었는데 손이 꽁꽁 얼어 있었지만 웃으면서 외국인 관중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힘들지 않느냐고요.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개인의 불편함보다 전체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자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저는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지, 왜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걸려 이룬 일을 한국은 단 몇 년 만에 해내는지 말입니다. 밀라노에서 한국 선수단을 관찰하면서 저는 똑같은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급식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선수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130명의 선수단에게 제공할 도시락을 만들고 발열 용기에 담아 따뜻하게 유지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배달합니다.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36명의 인력이 투입됐지만 중요한 건 돈이나 인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역할을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선수가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면 즉시 대체 메뉴를 준비했고 경기 일정이 바뀌면 그에 맞춰 배달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선수단 관계자가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은 밤낮으로 자국 음식을 먹는다고요.
하지만 진짜 부러워해야 할 건 음식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창에서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이 8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걸요. 환경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한국은 한국이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도 있죠. 하지만 태도는 다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문화이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체득한 습관이며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정신입니다.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한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2월 13일 리비뇨 스노파크.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한국 선수가 출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노보드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종목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설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최가온. 18살의 소녀였습니다. 1차 시기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2차 시기에서도 완벽하지 못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쉽지만 경험을 쌓는 대회가 되겠구나. 어린 선수니까 다음을 기약하면 되겠지. 그렇게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3차 시기.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최가온 선수가 하프파이프 끝에 섰습니다. 잠시 눈을 감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에어에서 높이 솟구쳤고 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에어, 세 번째 에어. 실수 없이 연결됐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착지까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됐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90.25점. 역전이었습니다. 한국 올림픽 역사상 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걸요. 1차와 2차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보통의 18살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압박감에 짓눌렸을 겁니다. 하지만 최가온 선수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집중력. 저는 평창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밀라노에서 다시 똑같은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성적이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월 17일 현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종합 16위에 올라 있었죠. 목표로 했던 10위권 진입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위표만으로 한국을 평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급식 지원센터에서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하는 조리사들의 손길,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스태프들의 움직임,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집중력을 높이는 선수들의 표정.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회 운영의 혼란 속에서 흔들릴 때 한국은 자신들만의 질서 안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은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선수를 둘러싼 모든 지원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죠.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홈 어드밴티지 하나 없이 오직 자신들의 힘만으로요. 미국 언론은 최가온 선수의 역전 드라마를 이번 대회 전반기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순간을 지켜봤고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 뒤에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있었는지,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는지를요. 한 번은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우연의 일치라고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 번째가 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실력입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대회를 치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경기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으며 나라 전체를 담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평창에서 저는 그걸 처음 목격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K-팝 스타들이 공연을 펼쳤고 한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졌고 폐막식에서는 K-팝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대회로 보지 않는구나. 자국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자신들의 저력을 증명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8년이 지난 밀라노에서 똑같은 모습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2월 17일, 바로 오늘은 한국의 설날이었습니다. 음력으로 새해 첫날,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죠.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은 가족 곁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 땅에서 민족 대명절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향수병에 시달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급식 지원센터에서 설날 특식이 준비됐습니다. 사골국, 오미산적, 동태전, 호박전, 잡채. 한국의 명절 음식들이 밀라노 한복판에서 선수들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타국에서도 한국의 설날을 그대로 재현해낸 겁니다. 선수들은 떡국을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눴고 잠시나마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고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올림픽 기간 내내 자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K-팝 월드 페스타가 열렸고 슈퍼주니어, 엑소 같은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고 한식 체험 부스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전 세계인들의 기억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깊이 각인됐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대회를 치르면서 나라를 보여주는 것, 경기력으로 승부하면서 동시에 문화로 감동을 주는 것,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진 나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결속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귀국할 때 쇼트트랙의 최민정 선수에게 금빛 기운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파이팅이라고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팀의 성공을, 더 나아가 나라의 자부심을 위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나 자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는 문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단단함. 그게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본질이었습니다. 대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회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나라의 선수단을 분석해왔습니다. 독일의 체계성을 받고 노르웨이의 효율성을 봤으며 미국의 압도적인 자원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모든 요소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팀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태도도 있으며 문화까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처음 밀라노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동계 스포츠에서 쇼트트랙 외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나라, 설상 종목에서는 메달 한 개 따기도 어려운 나라, 그렇게 생각했죠. 유럽의 전통 강국들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경험도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은 게 아니라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험을 축적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의 몇 배나 빠른 나라였습니다. 8년 전 평창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 8년 후 밀라노에서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믿는 사람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보다 구조적인 분석을 선호하고 미담보다 데이터를 중시하죠. 과장을 싫어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추구합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보여준 것들이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평창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편이었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완벽하게 운영된 개막식, 2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헌신, 1218대의 드론이 그려낸 밤하늘의 오륜기,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그때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밀라노에서 똑같은 저력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대회 운영은 혼란스러웠고 메달은 부서지고 얼음 상태는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한국 선수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18살의 소녀가 1차 시기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2차 시기에서도 완벽하지 못했죠. 보통이라면 거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최가온 선수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결국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올림픽 역사상 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가능했던 건 선수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수를 둘러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준비된 따뜻한 한식, 정확하게 조율된 이동 동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세심한 배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려 선수가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왜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걸려 이룬 것을 한국은 단 몇 년 만에 해내는지.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고 시스템의 문제였으며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통제합니다. 한국은 환경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저는 시스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시스템으로 증명한 나라입니다. 밀라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알프스에 눈 덮인 봉우리가 보였고 거리에는 올림픽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패션과 예술의 수도, 이탈리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곳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만으로는 대회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걸요. 구조가 해냅니다. 태도가 해냅니다. 준비가 해냅니다. 지난 2주간 저는 한국을 관찰했습니다. 냉정한 시선으로, 분석가의 눈으로 편견 없이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고 중간에는 궁금증이 생겼으며 지금은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실력이었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었으며 세대를 넘어 전해져 온 정신이었습니다. 평창에서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밀라노에서 저는 그것이 실력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변했죠. 팬데믹이 있었고 경제 위기가 있었으며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더 결속하는 국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입니다. 1218대의 드론을 밤하늘에 띄워 오륜기를 그려내는 기술력. 2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헌신. 타국 땅에서도 선수들에게 따뜻한 한식을 제공하는 세심함. 1차와 2차 시기에서 실수를 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역전 금메달을 따내는 정신력. 그 모든 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기술과 태도와 문화와 정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15년간 수많은 나라를 봐왔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 역사가 깊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하지만 한국처럼 모든 요소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렬된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팀의 성과로 이어지고 팀의 성과가 국가의 자부심으로 연결되며 국가의 자부심이 다시 개인의 동기부여가 되는 선순환. 그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성공을 운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타이밍이 좋았다고 상황이 맞아떨어졌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죠. 하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운이 아닙니다. 그건 실력입니다. 그건 저력입니다. 그건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한국은 조용합니다. 요란하게 떠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스스로 광고하지 않죠.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에는 단단한 준비가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구호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경기들이 있고 더 많은 드라마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국의 미래가 어떨지를요. 평창은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 본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레나 바실리, 국제 스포츠 운영 컨설턴트입니다. 구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평가하며 냉정한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제 일입니다. 과장을 싫어하고 미담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팩트만을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제가 오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끝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스포츠 운영 컨설턴트 엘레나 바실리의 시선으로 한국의 저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팩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1218대의 드론으로 밤하늘에 오륜기를 그려냈고 이건 기네스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2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가 올림픽에 도입된 것도 평창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밀라노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계 지역에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했고 36명의 인력이 130명의 선수단에게 따뜻한 한식을 제공했습니다. 최가훈 선수는 1차와 2차 시기 실수를 딛고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역전해 한국 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혹한 속에서도 웃으며 자리를 지키는 자원봉사자들,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하는 조리사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있기